그렇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핵을 놔뒀더니 그게 폐암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리내 우는 준호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힘내라고 위로해줬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죠. 한 달 뒤에 소대장이 중위로 진급하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새로운 소대장이 왔는데 놀랍게도 여자 소위였어요. 신임 소대장은 아주 깐깐했습니다. 모든 일을 정해진 원칙대로 처리했고 인정사정 없는 로봇 같은 군인이었죠. 며칠 후에 흰 장갑을 끼고 내무반에 들이닥친 소대장은 구석구석을 손을 훑어보고 시커멓게 묻어나오는 먼지를 보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청결 상태가 아주 엉망이야. 당장 대청소를 실시한다. 불벼락을 맞은 저희들은 일사불란하게 쓸고 닦으면서 청소를 했는데 최 병장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최필수 병장, 넌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일어나! 시끄러 죽겠네. 소대장님, 내일 모레면 민간인입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난 이등병이나 말년병장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당장 일어나서 청소해. 저녁이 보름 남은 최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녀야 하는 말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더러운 성깔 못 버리고 소대 최고 참의 힘을 보여주며 기선제압을 하려고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소대장이 여자라고 깔보고 개겼던 겁니다. 마지막 명령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 진짜 여자가 돼가지고 진짜 날 치고 있어야 짜증나. 뭐라고? 최 병장, 너 이러는 거 하극상이라는 거 아나? 너 이러는 거 지금 하극상이라는 거 아나? 소대장님,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 자식 안 되겠네. 오늘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너 체력 단련실로 당장 따라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자 저희들도 모두 몰려갔습니다. 소대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저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덤벼봐. 최 병장은 실실 웃다가 소대장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녀는 가볍게 피하더니 최 병장의 멱살을 잡고 바로 엎어치기로 매다 꽂아버렸어요. 소대장은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몸에서 풍기는 포스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운동할 때부터 내가 가장 경멸하는 인간이 윗사람한테 대드는 것들이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지만 한 번만 더 개겼다간 휠체어에 앉아서 저녁 신고하게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충성.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최 병장이 제대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분대원들은 그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저녁방을 선물해 주었죠. 밤 12시를 넘기자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준호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최 병장을 깨웠습니다. 야, 최필수, 일어나.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반말이야? 12시 넘겼으니까 넌 민간인이고 우린 군인이잖아. 같은 신분인 줄 아냐? 최 병장은 준호를 가소롭게 쳐다봤지만 내무반에 불이 켜지고 분대원들이 모두 일어나 다가오자 상황은 확 달랐습니다. 이 자식들 왜 이래? 제가 그 인간에게 모포를 뒤집어 씌웠고 그걸 신호로 모두 달려들어 그놈을 죽도록 패버렸습니다. 아파. 니들 사회에서 만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자식이 웃기고 있네. 야 임마, 네가 여기서나 왕이지 사회에서도 왕인 줄 아냐? 억울하고 분하면 때려봐. 그러면 이제 넌 헌병이 아니라 경찰 관할로 넘어갈걸? 사회생활 감방에서 시작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때려봐. 어이구, 이놈 아직도 노려보면서 일을 가네. 아무래도 덜 맞은 것 같아. 야, 확실하게 더 밟아봐. 야.
아니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디서 반말이야. 미안하면 꿇어. 전 흠씬 두들겨 패주고 늦었지만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최 병장이 바로 바닥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사회 나가면 잘못을 평생 반성하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최 병장은 괜히 오기를 부렸다가 매를 벌었고 분대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간 쌓였던 한을 시원하게 풀어버렸죠. 저녁 신고를 할 때 최 병장은 퍼렇게 멍이 들어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소대장은 슬며시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최 박사와 다른 선임들도 차례로 저녁을 했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제가 저녁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녁 신고를 마치고 나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가엔 아쉬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한 병장님 보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너도 다음 달이면 병장이니까 후임들 잘 챙기고 몸 건강하게 사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거 받아둬라. 이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동안 내가 월급 받은 거 모은 거야. 너 제대하면 복학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등록금에 보태. 감격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 나가면 꼭 은혜 갚겠습니다. 6개월만 잘 버티고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아픈 어머니 잘 모셔. 준호는 위병소까지 따라 나와 울면서 배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전 부모님께 준호 엄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뭐 돈이 문제겠어.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도와주마. 준호 엄마가 수술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 사이에 준호 엄마의 상태는 많이 심해졌습니다. 복수가 차고 혼자선 거동하기도 힘들어서 폐지를 줍는 건 고사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남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법이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준호를 생각해서라도 건강해지셔야죠. 준호가 제대하기 전에 수술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준호 엄마는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폐암 3기까지 진행되었네요. 많이 늦어서 힘든 수술이 되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준호 엄마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고비를 넘어야 했지만 준호 엄마는 잘 견뎌냈어요. 큰 걱정이 사라졌으니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지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시 도전할 수도 있었지만 깨끗하게 포기하고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기업 홍보와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일이었는데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하는 일이 재미가 있으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빠르게 승진해서 6년 만에 최연소 과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한다. 능력 있는 친구가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선물을 줘야지. 친구는 승진했으니 한턱술하고 하도 졸라서 술을 사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 웃으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일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지? 바로 이 남자야. 뭐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녀는 절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나는 빠질 테니까 둘이서 잘해봐. 졸지에 술집에서 소개팅을 하게 된 거죠.
전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청순한 느낌이 좋았고 하는 일이 의상 디자이너라고 했죠. 그래서 옷차림이며 행동이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드라이브 하러 갈래요? 좋아요.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드는지 애프터 신청을 흔쾌하게 받아주었죠. 그리고 그 뒤로 6개월간 연애를 했고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술술 풀리던 저희 집에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면서 불행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정수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염치 없지만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5년 만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살려달라니 무슨 일이야? 공장이 곧 부도나게 생겼어. 다음 달에 20억짜리 어음이 돌아오는데 그거 못 막으면 난 끝이야. 그분은 규모가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불경기에 대금 회수가 안 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연대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가 도와주면 반드시 일어난다. 너 나 믿지? 응? 제발 부탁이다. 네가 날 외면하면 난 바로 한강 가야 돼. 이렇게 나오니 아버지도 난감해졌죠. 하지만 벼랑 끝에선 절박한 친구의 간절한 애원을 모른 척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해버렸죠. 20억 대출을 받으시려면 보증 외에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아버진 엄마의 화장품 매장을 걸려고 했어요. 친할수록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친구를 모른 척한단 말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엄마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아버지에게 매장을 담보로 세우는 데 필요한 서류를 내줬습니다. 다행히 대출을 받은 친구분의 공장은 아버지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자금 사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원금부터 차곡차곡 갚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분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마음을 놓았고 저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못했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에 친구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넋이 나갔지만 정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꺼낼 말은 아니지만 내 사정이 급해서 그러네. 혹시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이 있다는 말 들은 적이 있나? 네? 아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친구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빼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서 아버지도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죠. 1년 뒤에 은행 직원들이 회사로 찾아왔다고 해요. 곧 원금 20억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 번에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상환이 안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보증에 대한 조건을 다시 훑어보셨고 1년 후 20억 전액 일시 상환이란 깨알같은 글자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확실히 뭔가 잘못됐고 심상치 않다고 여긴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모님 가게를 담보로 잡았고 연대 보증을 서셨네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직계 가족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선 선생님이 채무 변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 20억을 제가 갚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 노래졌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셨죠.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고 엄마와 저도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엄마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20억이란 거액을 융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환일이 지나자 은행은 경고한 대로 강제 집행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월급과 엄마의 가게를 압류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실신하고 마셨습니다. 월급 압류가 시작되자 회장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한이사, 사정은 잘 알겠지만 다른 이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 빚보증을 섰다가 월급을 압류당하는 사람이 이사 자리에 있으면 회사 망신이라고들 해. 그러니 이제 알아서 판단해주게나. 아버진 눈물을 머금고 퇴직을 하셨고 며칠 후에 약혼녀가 찾아왔어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죠. 민구씨,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전 망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여자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해요. 집과 가진 재산 전부 압류당했는데도 여전히 1억이 넘는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와 같이 친구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은 아들이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와달란 저희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전 아무 상관도 없는 제 3자입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도와주게.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이 공장을 살린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경비들은 뭐하고 있어? 아버지가 사정하면서 매달렸지만 친구 아들은 외면했고 경비들은 아버지와 절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아버지는 경비로 일하게 되었고 엄마도 파출부로 나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적자였죠. 고민하던 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많이 생각해봤어. 지금 희망퇴직 신청하면 1억을 받을 수 있어. 그걸로 남은 빚 갚고 새로 시작하자. 안 그러면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날 거라고. 미안하다. 모두 내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버지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허탈해서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급한 대로 인력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3년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민구야, 네 아버지 점심 도시락 좀 가져다 주고 와. 네 것도 챙겼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먹어.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의 부탁으로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경비실 안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을 보던 아버지가 문득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전엔 우리 이맘때면 크루즈선 타고 끝도 없는 태평양 위에서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목으로 넘어가던 밥이 딱 걸려버렸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살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열어 내렸습니다. 그들을 본 아버지는 급히 밥을 삼키고 달려가서 90도로 인사를 하셨고 열린 문 사이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네, 국제회의가 있어서요. 일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늘 사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 사장이 외출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전 경비실 안에서 계속 밥을 먹고 있었죠. 잠시 후에 경비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틀림없어. 한병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준호예요. 아니 준호, 네가 여기 사장이라니. 아니 세상에. 준호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감격한 표정으로 와라 끌어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준호는 절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준호는 혼자가 아니었고 저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왔어요. 바로 최 박사였죠. 어이 한병장, 여전하구만. 이게 얼마만인가. 정말 반가워. 아니 최 박사님, 어떻게 준호와 같이 오신 거예요? 일단 앉자고 차근차근 말해줄 테니까. 같이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자, 그때가 한창 컴퓨터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던 때였어. 조심하라는 명령이 각 부대에 하달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행정반 컴퓨터가 감염되어서 이 맛이 가버린 거야. 컴퓨터 달인을 자처했던 내가 나섰지만 안 되더라고. 그때 행정반의 용무가에서 들린 준호가 대본에 고치는 거야. 그때 준호가 물건이라는 걸 알아봤지. 얼마 후에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 인력으로 최 박사를 차출하란 명령이 군단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최 박사는 준호도 가게 해달라고 중대장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야 뭐 컴퓨터 전문가로 사령부에 찍혀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 근데 이 준호 능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말이야, 준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어. 프로그램 짜는 데는 귀신이더라고. 그래서 포상도 받은 거야. 준호가 IT 업계를 뒤흔들 대형 사고를 칠 인물이란 확신이 들어서 내가 점 찍어놨지. 최 박사는 준호의 천재적인 자질을 알아보았고 준호가 제대를 하자 스카웃을 땡겼다고 해요. 준호는 최 박사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7년 만에 작은 벤처 기업을 순자산이 5천억이 넘는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한병장 기억나? 예전에 내 머릿속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했지? 네, 맞아요. 바탕이 되는 그릇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무리는 준호가 하게 될 거야. 최 박사는 사장 자리를 준호에게 물려주고 자긴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 직함을 달고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꿈은 이 회사를 구글보다 더 큰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전혀 우습지 않아. 넌 분명히 해낼 거라고 믿어. 참, 한병장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자회사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설립할 생각인데 한병장님이 맡아주시겠어요? 이제 내 주제에 회사를 운영하다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전 저질러 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에 들리자 아버진 마음이 잘 맞는 단짝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김 여사라고 회사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짬이 나면 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수다를 떠는 사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 오후 청소 마치고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는구만. 김 여사, 오늘은 늦었네. 아이고, 이제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뚫느라고 늦었지. 손님이 아니 이게 누구야? 민구 아니냐?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반갑게 다가오던 아줌마를 보고 깜짝 놀라 그만 입이 벌어지고 말았죠. 준호 엄마였습니다. 저를 본 그녀도 감격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줬습니다. 네 덕분에 건강해졌어. 네가 날 살린 거야.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니, 사장의 아들인데 왜 청소일을 하세요? 이제 여유롭게 즐기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간 고생 너무 하셨잖아요. 일을 하던 버릇이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근질거려서 안 돼. 몸이 성하니 내가 도울 일이 이거밖에 더 있겠니? 아버지도 비로소 단짝 친구가 사장 엄마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준 수술비로 준호 엄마를 살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돈만 주셨지 서로 대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오? 당연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어줄 친구가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